네, 시간이 되어서 오늘 긴급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양시민중 집행위원장 최경숙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다 들으셨겠지만, 그제 김성환 장관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여론조사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할 수 없는 지역 간의 어떤 사회적 영향이나 또 10년, 수십 년을 가는 어떤 그 국가적 정책인데, 그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저희는 신고리 오류폭이 때 어쨌거나 국민들이 핵발전을 줄여나가자는 방향으로 정책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된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뒤집는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 때 겪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잔재를 여전히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론화 결정을 뒤집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들을 되게 여론조사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 하나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솔직히 신뢰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단편적인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쓰겠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긴급하게 토론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아니면 에너지 정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신고리 오르폭이라는 그 공론화 과정이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은 옳은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영행동의 정책위원이신 이현석 선생님 모시고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사실 긴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또 상황들이 또 며칠 전에 급박하게 좀 바뀌어가지고 긴급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는 좀 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나오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논의는 시민 공론화라고 이야기가 되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공론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의견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의견들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으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 역시 그런 방식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됩니다만은 또 한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논의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시민 대시몬단, 시민의회, 공론조사, 시민 패널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그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참여했었던 타운홀 미팅 같은 형태의 그런 토론들도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들이 좀 다르고요. 그걸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론화라고만 한다면 공론조사만을 이제 의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 가지 공론화 방식 중에 한 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신고리 오르폭이 공론화 때 했던 것처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그 시민 참여단에게 수기를 하도록 시간과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원래 그 추기하기 전과 후에 여론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이 공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합의회의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합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회의 형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GMO 문제하고 과거에 핵발전소를 더 추가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시민 배심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시민 배심원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오른편에 나오는 시민의회와 관련한 것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시민의회와 관련한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론조사 방식과 시민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시민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와 또 군인 토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서 보통 이제 공론조사가 한 4,500명 규모로 진행된다면 시민의회는 한 100명 안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회 형식을 빌리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논의되는 조금 공론조사 방식하고는 목적과 또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진행을 하고 해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민의회와 관련해서는 기후와 관련해서 꽤 많은 나라에서 관련한 것들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영국의 멸종반란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2019년도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영국의 이제 박물관 점거와 같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시위들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사실 기후의회를 설치하라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6월 달에 영국의 총리가 먼저 2050년도 탄소 중립 목표를 먼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책적 결정이 사실상 이루어진 다음에 기후시민의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많은 공론화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이제 정책적 결정을 하기 위한 형태로 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기후시민의회 말고도 비슷한 형식의 시민의회를 진행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의회의 의제는 2050년도 탄소 중립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국내는 주로 이제 연령하고 성별, 지역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학력이라든가 또는 인종 같은 변수도 같이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태도를 같이 넣어서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의회가 진행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의회에서의 사무국이 일부 내용을 서포팅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제로 이 기후의회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국내에서 공론하는 시골 오국의 경우는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모든 걸 진행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요. 물론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른 데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비영리 재단들이 참여를 했었고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추첨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민사회에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리딩 그룹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외부 인사들이 일부 진행되었고 참여했었고 비용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영국 하원에서 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었는데 어쨌든 가장 큰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6차례의 논의가 진행됐었고요.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선순위 5개를 기본적으로 하자는 논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논의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토론을 먼저 하게 되었고 6차례에 걸쳐서 교통, 난방,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력, 온실가스 제거 기술 종합 토론을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4차례만 진행이 될 것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한 차례는 3차례로 횟수를 늘리는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1인당 60시간 정도의 학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처럼 이제 A 아니면 B라기보다는 여기는 25개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서로 선호도 투표를 했고요. 각각의 파트별로 예를 들면 육상교통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가는 게 좋은지, 탄소 중립 부위에서 뭘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군인 토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한 개는 어쨌든 주된 정책 결정이 먼저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후시민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하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전에 시민의회를 했던 경험에서 그런 게 나와서 이거를 다시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더 연락을 많이 돌려서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골 5.16포기 공론화는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공론화에 참여했었던 저에게도 언론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그래서 저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끝나고 나서도 언론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판정을 하는,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공론화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들, 그에 비해서 영국은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영국의 시민들이 보기에 2050년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기본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친구들 5.16포기 공론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선거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고 조기 선거가 이루어졌었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은 친구들 5.16포기 백지화였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진행될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고리 1호기 폐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앞으로 시골의 5.16포기를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6월 달이었고요. 7월 달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됐고 10월 달에 공론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된 건 한 3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공론조사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피스킨 교수라고 하는 분의 팀들에서 만든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R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조사라는 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피스킨 교수 팀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 하나하나까지도 저기서 지정해주는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시골 5.16포기 공론화는 그런 방식을 할 시간도 없었고 그거는 맞지 않는다 하여 저것을 한국형으로 변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스킨 교수의 자문을 좀 받긴 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형식은 무작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요. 그 진행한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한 400~500명 정도의 사람을 시민참여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 꾸린 시민참여단에게 학습자료와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 공론조사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시골 5.16포기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이 되는 과정에서는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2016년도에 경주 울산의 지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 백지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당시에 이제 여론들은 굉장히 백지화에 대한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16포기 공론화 선언 이후에 보수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진행됐었고요. 그런 집중적인 공격에 따라서 사실은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런 경향들이 그대로 이후까지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토론을 진행할수록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아지는 형태로 그렇게 좀 차이점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론의 의제는 건설을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중단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보이콧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란이 공론화를 진행되던 와중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찬반 양측이 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공론화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타겟 진영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이 토론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가서 보이콧을 할지 말지 결정했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논점이 됐던 것은 공론화 자료실이었는데요. 사실은 공론화의 의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의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란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자료실 형태가 갔는데 원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신고리 오르코비를 건설 재개하거나 중단했을 때 경제성은 어떻고 안전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탄핵 진영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그것이 사실은 저 전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핵발전소가 경제적이면 핵발전소를 지어도 되는 거냐? 에 대해서 탄핵 진영은 사실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당시에 제기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었던 피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고 보이콧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갔다가 일단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시에 결론이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차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자료 나중에 좀 배포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 자료집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 인터넷 강의가 다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면은 추가적으로 그 수업을 받으신 분들에게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인터넷 강의를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서 토론까지도 했죠. 근데 저도 이 결과를 나오고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2차, 3차, 4차 토론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고리 오르코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되는 중의 한 개인 신고리 오르코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0%는 마지막 질문에서 틀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그런데 다른 요소보다도 이게 정답률이 제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가 당시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저는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고리 핵발전소가 어디 있는지 부산 시민들도 잘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수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도한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이후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나와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할까요 말까요 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가적인 질문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건설을 재개한다면 후속 조치를 뭘 해야 될까요? 건설을 중단한다면 후속 조치를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건설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가 어쨌든 안전성이 무엇보다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근데 건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책이 그런 답변이
사실은 전체 중에 한 14% 정도는 끝까지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토론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럼 신고리 오르코비는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핵발전 정책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요번에 설문조사하고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처음에 질문을 진행했을 때거나 아니면은 2차, 3차, 4차를 진행했을 때 모두에서 단 한 번도 핵발전소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축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고리 오르코비는 지금 이미 좀 짓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결론을 했던 거고, 이거는 2차, 3차, 4차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 우리나라의 핵발전 정책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가장 마지막 질문에서는 전체 50% 이상이 이제 핵발전 정책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은 전체 10%가 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고리 오르코비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축소 의견이 확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고리 오르코비 공론화를 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공론화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저는 언론과 관련한 두 부분에서 오늘 깊게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좀 예상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도 이 신고리 오르코비 공론화 관련해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당시 나왔던 백서가 한 전체 분량으로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고요. 당시에 여론조사했었던 그 원소스 자료를 연구용으로 다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련한 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데 하고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신고리 오르코비 공론화를 다룬 건수나 태도나 모든 면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더라. 건수에서 일단 보수 언론이 더 많이 다 다루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보수 언론은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에 굉장히 방점이 강하게 찍혀 있었다면, 진보 언론들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하고 민주주의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론화 절차나 여론 의견에도 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 조건에서 우리가 지난번 신고리 오르코비 공론화를 진행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참여단의 답변도 여러 가지, 요거는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은데요. 중도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재개로 간 사람들, 또는 중도를 갖고 있다가 중단으로 간 사람들, 또 재개에서 중단으로 간 사람들, 중단에서 재개로 간 사람들,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고 관련한 백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늘의 논의하고 좀 떨어진 것이어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고리 오르코비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진행한 한계점이 사실 있었다. 그러니까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사실은 공약을 진행을 해야겠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 것이어서 사실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리.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량의 한계점을 저희뿐만 아니라 차례 쪽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저희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당시에 올라왔던 페이스북 글을 보면요, 한수원 직원들이 건설 공사를 중단하게 되니까 한 100명 넘는 사무실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터넷에 댓글 밤새 달았다고,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했어요 라는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전체적인 영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반면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지 못해서 사실은 시민
참여당이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답을 쓸 사람이 없어서 막 하루 이틀씩 늦게 답을 올리고 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자료가 우리가 안 갖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비공개인 거예요. 근데 한수원은 그 자료를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형식의 한국형 공공연조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 방식을 만든 피시킨 그 교수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쳐놓은 내용이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흑인인지 백인인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걸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게 된다는 거죠. 뭐 사실 우리 굉장히 상식적일 겁니다.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과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게 동일하게 들리지 않겠죠. 그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용만 전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 그렇지 않았었죠. 대형 강당에서 다 얼굴 봐가면서 마치 TV 쇼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적인 목적과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심각한 흠결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모든 국문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저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건수 잡아봤더니 2017년도에 한 70건 정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고요. 사용 후 해결력 공론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당시 공론화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그래도 공론화 준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룰 세팅까지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가 다 사실상 안쪽짜리 공론화로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의 경우에는 정부가 임명하신 공론화 위원장님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심지어 이거는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책을 쓰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사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12회까지 좀 넘어가서 오늘 토론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11차 전력계획,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11차 전력계획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리 오르코비도 좀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울진에 지어질 신항을 3, 4호기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랑 별도로 대형 핵발전소 2기 그리고 SMR 4기를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SMR은 원래 순서상으로 먼저 지어야 되는데 아직 연구 개발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대형 핵발전소 2기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를 할지 말지 여론조사를 할지 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037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처음에 김성환 장관이 처음에는 공론화의 프로세스를 12월 정도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잡은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일주일 조금 남짓 지나고 나서 그 공론화의 방식을 본인이 그냥 얘기해버렸죠.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조기 확정하겠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공론조사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채택했던 것인데 그냥 한 차례 정도의 여론조사와 토론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찬핵 진영, 반핵 진영 다 반대하는 성명과 입장들이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탈핵 진영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공론화를 해서 더 이상 안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이걸 하느냐라는 성명서가 이미 나간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시면 왜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안 되는지가 좀 나온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냐에 따라서 정말 편차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주로 찬핵에 대한 핵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주류일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갤럽 여론조사가 다른 것보다 좀 찬핵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탈원전 정책을 그만두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복잡하시다면, 우리 저기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한 연례 여론조사를 보시는 느낌이 더 확 오실 겁니다. 과거에 원자력 문화재단이었는데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핵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질문들이 각각 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에 전제가 하나 딱 붙는 거죠. 네.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사실은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죠. 분기별로도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고, 결과가 절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선생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면 단 한 번도 찬성이 더 많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또 주안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안점을 둔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 수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에서 보통 프레이밍 효과 또는 워딩 효과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저런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GPU 26만 장을 수입을 해올 건데 저거를 해도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아예 사설에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겨울철만 되면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실은 보면은 지난 10년간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전력이 굉장히 남아서 오는 문제고요. 우리 삼척에도 오셨습니다만은 삼척에 있는 핵발전소는 풀파워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삼척에 있는 석탄 발전소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정보들이 공급되고 AI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되면서 사실은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쟁점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론화를 했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굉장히 평온한 주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발전소나 핵폐기장과 같이 아주 첨예한 주장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야지, 이것을 다 공론화와 같은 저런 형식,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공론화조차도 아니고 여론조사로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요 핵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누구로 할까요? 이런 건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투표를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것을 떠넘기겠다는 거고, 과거 시골에 오르고기 공론화때 있었던 일종의 면제부를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방식인가 아니겠느냐. 이미 탈원전에서 감원전까지 진행해 온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명확하게 증원전, 핵발전소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것을 여론조사나 토론회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결정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발제는 이현숙 대변인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자들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경북대 김상현 교수님께 좌장을 넘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 경북대표 진장입니다. 40일 동안 저희가 이제 이현석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지난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 여러 가지 쟁점들을 봤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른 숙제와 중인법 인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급하게 저도 갑자기 KTX를 파업한다고 해서 정말 어제 또 초기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업이 해제가 돼서 또 비상을 정리하고 오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같이 논의하기로 예정된 분들이 5분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7, 8분 정도, 그러니까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에 끝나기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10분을 넘기시면 하여튼 제가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행사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나다 순인 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가는주 생태지표 연구기획실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말이 빨라져도 조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생태지평 연구소의 앞에 붙는 이름이 뭐냐면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갈등관리 뭐 이런 단어만큼 현장과 이론의 거리가 먼 분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론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하다 보니 또 여론조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회가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정책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프로세스가 되면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양한 갈등들은 당연히 당사자가 있죠. 기후 문제는 환경 갈등, 환경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환경 갈등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투바이투처럼 뭔가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공론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기후시민회의라든가 또 혹은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비롯된 위원회도 있고 한국사회와 공론화라는 이름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만 몇 가지 고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활동가들에게는 약간 막연한 판타지 같은 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설득될 거야 라는 판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옳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평범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모두 가치 판단적인 단어이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기라든가 공론이라든가 영어 표현으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해외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봤을 때 전제는 그겁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기존의 입장이 있더라도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설득당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준비들을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 잔소리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남의 얘기 듣는다고 이야기 입장을 바꿀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는 어떤 조사, 뭐 공론조사든 수기든 원탁 테이블이든 무엇이든 수기라는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 수기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물리적, 비물리적인 환경 조성들에 굉장히 신경을 기울입니다. 해외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뭐 시민의회, 뭐 기후시민의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마크롱의 대토론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기후시민회의에 대한 의회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공통점들과 시사점들을 조금 뽑아보면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 아까 영국의 사례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강한 에너지들이 폭발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함께 논의해보자. 즉 기존의 대의제라든가 여론조사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토론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출발했고 노란조끼 운동이 만든 대토론이 있었고 프랑스, 영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일랜드도 NGO와 연구자들이 먼저 파일럿 테스트로 시작을 하면서 1차부터 7차까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가치 판단적인 단어입니다.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노론 토론을 하게 할 것인가는 모두에게도 숙제인데요. 가장 많은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참여자 선정 방법은 인구비를 추가 추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의제 편향,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하죠.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덱스를 얼마나 포션을 줄 것인가를 수많은 토론과 길고 긴 논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토론, 마크롱의 대토론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요자가 65%였다. 이것도 사실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가? 그러면 미래 세대는 당사자인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 젠더에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의 대표성, 지역은 어느까지 포션을 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합의라는 아주 길고 긴 토론과 논쟁과 고민 끝에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다음에 추첨을 하고 전화를 돌리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100명을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그런 것보다는 좀 흔히 사용하는 인구통계학적 인덱스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사실 이 인덱스들도 쟁점인 겁니다. 또 하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그 두 개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는 이해관계자인가? 해외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의회, 법률가를 통해서 노동조합까지 폭넓은 감시기구와 지원기구들을 만듭니다. 또 하나 가장 또 시사적인 것은 아까 영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고주니 폐지기장을 선정하기 위한 아케트 보고서, 독일도 당연히 정로연정 정부이냐 기민사회 정부이냐에 따라서 탈핵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케트 보고서를 썼고 그 과정 쭉 토론을 진행하는 쭉 7단계의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정의 시사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 탈핵 로드맵 안에서 고준위 폐기장 부지 선정 논의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즉 탈핵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분트라는 환경단체가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 사회가 그러면 발생량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어딘가에 지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딱 테이블에 앉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린피스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환경 갈등 의제, 다른 사회적 갈등과의 관계입니다. 이 갈등을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 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가, 왜 원탁 테이블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부터 원주에서는 설악산 동기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은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갈등은 공론을 해야 합니까? 즉 한국에는 탄중이도 있고요. 최근에 기후시민회의 이야기도 나오고 시민의회, 시민참여위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갈등은 어떻게 다를 거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시민의회 1차는 개헌이었고요. 2차는 젠더였습니다. 4차가 상물단서 손실에 관한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CNDP 같은 상설 갈등 기구에는 환경개발부 산하로 되어 있고 환경연합협회처럼 반드시 토론에 붙여야 하는 사업과 토론을 통해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설기구화해서 부처가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법률도 없습니다. 공공갈등과 관련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정으로 되어 있죠. 현재까지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탄주기도 있고 기후시민회의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법률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기술적인 문제들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학습과 정책 중재자의 역할은 해외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이 신규육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난 신고리 공론화 때 저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잊어먹었던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와 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위험고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현재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된 갈등은 이념 갈등이나 가치 갈등으로 확산되거나 좀 더 갈등이 복잡하다해졌다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갈등의 양상은 달라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애티튜드도 달라졌는데 동일한 방법론으로 갈등을 리졸루션할 수는 없다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을 저물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MB의 대응만을 그러면 공약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있었지만 어쨌든 수기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설계 과정, 참여 과정, 그리고 그 평가,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사실은 모든 우리 진영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참여할 때도 그랬고요. 참여를 결정할 때부터 나중에 평가까지 얼마나 우리가 깊이 준비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했는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대로 그 평가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갈등에서 가장 나쁜 행정의 방법을 DAD 방식이라고 합니다. Decide, Announce, Defend. 그러니까 결정하고 발표하고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 갈등은 계속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과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정보와 정무성의 비대칭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증폭되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공론화도 사실은 공론화 하겠다 하는 것도 DAD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디펜드의 방식이 사실은 여론조사, 대토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갈등을 핸들링을 다루는 거나 혹은 연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는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전략, 고민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 우리 내부의 역량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공론화 때도 사실은 일치단결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고민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공론이란 무엇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부의 학습이나 이해의 수준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포션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이슈 대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 대표성 정도만 딱 인정을 해줍니다. 노동조합, 법률, 종교 이런 데랑 같은 포션으로 한 2명씩 정도밖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환경 갈등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 안에서 좀 더 퍼포스온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고민과 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공론화, 늘 언제나 K가 붙으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만 K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은 명분 있는 보이콧이 필요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이런 공적 수기를 위한 다양한 기구들의 형태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형태로 있을 수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을 수도 있고 덴마크의 기술평가국처럼 의회 산하 기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률이 없는 지금의 법률을 만들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이 회의가 됐든 의회가 됐든 공론장이 됐든 어떠한 형태라든 간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갈등, 특히 에너지 문제 혹은 기후 문제 또 혹은 핵발전소 문제, 핵 폐기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들이란 우리 내부의 안, 고민들을 좀 마련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가나다 수인자였는데 아닌 것 같으나 주최할 때 의도가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탈성장 대안문제 김영호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성환 장관의 이야기가 공론화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여론조사와 토론회로 공론화를 대체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가운데서 이 공론화 또는 수기 토론의 학술적인 의미를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문 제목은 탈핵의 의미와 정부의 책무를 다시 묻는다고 적어왔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애초에 대선운동 중에는 신고리 569 건설 중단을 약속하고 이를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것이 그 하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탈핵 선언 이후 국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필요한 후속 법제도 마련도 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의 여론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 일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 길이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만 했어도 이런 혼란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핵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과 대안을 구체적인 궤도에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불만과 반발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그 파동도 사실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기요금이 탈핵 때문에 더 오를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김성환 장관은 변화한 여론 동향을 빌미로 여론조사식 공론화를 신규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론에 찬반이 비등한 상태조차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을 외면한 채 그 결정을 되돌리는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사례를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탈핵 때문만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국민과 산업계가 못 견딜 수준은 아니고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독일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이 탈핵이 완료 성공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탈핵을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시간국 과정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법제도적 준비와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셋째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당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주체들 사이에 합의가 유지되었습니다. 메르켈 정부 때 잠깐 탈핵의 완료 시점을 늦추긴 했습니다만 그 합의 틀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대책은 전환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은 놀랍게도 이 4가지 중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탈핵 의지가 느슨해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 이슈가 나올 때마다 탄핵 진영에서 탈핵 정책을 흔들어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탈핵은 어렵지만 10년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년 뒤엔 다른 에너지 체제를 가질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그런 확신과 청사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의 탈핵 선언은 그리고 당시 신고리 569기 공론화의 권고로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은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는 큰 에너지 정책 방향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규 건설 중단, 노후 수명 연장, 금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함부로 바꾸려면 그냥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진지한 사과와 성실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 정부가 냉정하고 책임있게 선택하고 가야 할 방향 역시 탈핵이라는 것입니다. AI 때문에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단순한 근거 빈약한 논리는 제대로 된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전력망에서 빈발하는 충돌 현상, 핵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너무도 밀집한 데 따르는 위험성,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전력 다수비 지역 사이의 송전망 갈등, 해결되지 않고 공학 중인 사용의 해결료 누적,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까지 이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공론화 또는 수기 토론은 여론조사로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이 너무 복잡하고 하나의 결정으로 이슈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참고하는 실험으로 하는 게 공론화입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론화를 할 문제도 아니고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12차 정기본 수립은 신규 핵발전소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수립하는 위원회 참가자들 스스로 더 깊은 수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론화와 수기는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간 부풀려진 전력 수요 전망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전력 설비와 총 발전량만이 아니라 수급의 실시간 균형과 수요 관리 역할을 과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서 어떤 에너지 전망과 공급 방식이 기후 시대에 맞고 정의로운 지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12차 정기본 수립 과정은 가져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토론자분들한테 좀 가혹하게 제가 10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토론을 요청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참석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참석자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이 답변하실 수도 있고 투표자 답변하실 수도 있고 그 같은 시간을 제가 10분 좀 타이트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은 저희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의 강영진 원장님 시간 10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10분 이내로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갈등 해결인데요. 우리 사회의 여러 유형의 갈등 중에 가장 고약한 형태의 갈등이 진영 갈등이죠. 네,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책의 인형화, 진영화 현상이 가장 심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 특히 원전과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한쪽 진영의 전사, 연례전사 같은 분이 아마 배우인 걸로 짐작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정책이 부침이 굉장히 크게 심합니다. 그에 따른 혼란, 국가적 자원 낭비도 심하고, 특히 가장 큰 때는 기회비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비용.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쪽에 이제 몰빵하느라고 잃어버린 3년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기회비용이 되어서 굉장히 엄청난 기회비용이 나중에 한국에 이제 던져서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지금 불가피한 우리 현실인데, 그에 따른 바람직한 대응책, 해법이 뭐냐?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등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룰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로 유럽에서 많이 해온 게 국민투표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힘들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룰로 법률 이상의 국룰이 되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대표적이라고 해서 일종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찾아봤는데요. 원전 정책 또는 원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원전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사례 뽑아보면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 총 8개 나라에서 총 16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투표. 우리 경우는 어떤가요? 신고료 의료 포기 공론화 아까 이현석 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고료 의료 포기를 공사를 계속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할 것인가, 공약대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공약을 드릴 것인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에 따라서 공론조사나 다른 방식으로 붙여서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공론조사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뒤에 막고조정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이죠. 신고를 거기 두 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원전을 계속 짓느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게 사실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 환경 분야, 탈핵 진영 쪽에 보이콧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죠.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서 그건 이제 원전 축소 쪽으로 그걸로 노출한 게 한 의미였던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공론조사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론조사로 끝일 게 아니라 거의 국민투표식을 해서 나중에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변동 불가능, 법률로도 안 돼요. 거의 헌법처럼
한 조항처럼 이렇게 국룰처럼 굳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윤석열 바뀌면서 좀 반대로 이제 시작했던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국민들의 정치 참여, 그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관심도로 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항상 금메달입니다. 넘버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한 번 없었을까? 이건 에너지 정책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건 헌법상 국민투표 제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루어진 일이라는 경우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때만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한 번도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럼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중요한 국민적인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국룰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 원인은 헌법에 있어요. 국민투표에 대한 조항은 헌법 72조인데 그 조항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러한 국가 안위라는 한정적인 관심사가 붙은 이유를 해서 이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거냐 라는 논란 때문에 국민투표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건 당장 이거 힘든데 어쨌든 현재 대통령 사면 주임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 있을 텐데 그때 필히 같이 손볼 중요한 우선순위에 합의에 있도록 할 때 바로 국민투표 관련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필요할 때 국가 안위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일 때는 중요한 국민적인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때가 있을 때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장기 대책이고 당장 오늘의 이제 주제인 12차 정기본에 들어간 국외 신규 원전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탈핵운동가가 아니고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갈등을 동반하는 갈등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얘기되는 대로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는 한마디 핵심적으로 인폼드 컨센트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상태에서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여론을 파악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투표에서도 있고 공론조사에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다양하죠. 근데 지금 인폼드가 된 상태냐는 거죠. 두 개의 대형 원전, 12차 정기본의 핵심 이슈와 관련해서 그때 원전을 계속 새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그걸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든 공론조사를 하든 판단할 수가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이미 이분들은 이미 한쪽 진영에 계실 테니까 판단이 됐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또 일반인들은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폼드가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신규 원전 건설 관련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쟁점만 봐도 만약 오늘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에너지전환 포럼 텔방을 보면 원전이 경직성 전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논란이라기보다는 그쪽 전문가가 다른 쪽 원전 쪽 그러니까 한 장수에 글을 이제 올리고 하면서 이제 토론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즉 원전 앞으로 지금 실제 전기공의 대략적인 구상 또는 실험차 전기공에 따르면 원전의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30%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을 때 원전으로 과연 종종 가능한지 그런 경직성 전환과 그런 게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 연결된 제가 있죠. 그리고 전에 이현석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적 합의,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의 방향인데 그것과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새롭게 원전 신전할 경우에 그런 절차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이후에 특히 원전의 안전 계속 세계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더 강화될 텐데 그런 걸 다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 경제성을 따졌을 때 과연 이 원전을 새로 짓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한 결정인지 하는 것도 정의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AI나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문제, 신규 원전 건설의 논리인데 그 전력수요에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원전이 진짜 불가피하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전을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것도 검증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트래블스는 어디에 둘 건지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한 건데 원전을 또 지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전 폐기물 또는 핵 사용 해결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쟁점 논란에 대해서 먼저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전기문제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워킹그룹을 부어가지고 이전에 3차 이동할 때처럼 저도 그때 한국가를 맡았었는데 워킹그룹을 기존보다 오히려 확대해서 거기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면 외국 전문가도 부르고 거기서 많은 쟁점이 해소되도록 하고 정리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만일 그래도 남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주민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의견이 어떤지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걸로 저는 이제 바람직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권경락 대표님 혹시나 10분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경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체로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시간 토론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2기에 대해서 일단 공론화 방식을 여론조사랑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힌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발표에서 언급이 좀 되었지만 어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공론조사 형식의 이제 공론화 대비 명백한 후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퇴행 시간 동안 핵산업계라든지 보수 언론 중심의 이제 프레임이 좀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후계가 있을 수 있고요. 대국민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후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2035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결정할 때 여러 번 했었거든요. 대국민 토론회 했을 때 지역 주민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또 형식적으로도 참여 신용 정도를 내는 상황이었고, 소위 말해서 이 관료라든지 교수,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구성돼서 그들만의 논의가 좀 진행됐던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국민 토론회를 하게 되면 지역이라든지 시민사회 참여는 현장에서의 플로 발언에 그치고 그나마도 좌정이 찍어주지 않으면 발언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국민 토론회다 보니까 찬반을 부른다고 부르겠지만 또 부르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정확한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정부가 얘기하는 여론조사 플러스 대국민 토론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에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요 신규 핵발전소 2기에 관련된 이슈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온 맥락을 보면 어떤 아까 말씀 주셨던 제12차 전기보이 이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불과 5, 6개월 사이에서 모든 이제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주제인 이 신규 핵발전소 2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한 아주 제대로 된 수기 절차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요식행위로 여론조사랑 토론회를 한두 차례 하고 그냥 끝내겠다.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방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에너지라든지 기후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태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신규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갈등이 굉장히 촉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이라든지 또 충남 지역의 송전탑 건설 이슈라든지 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정부는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공론화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좀 연피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그리고 정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외조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공론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가 나중에 결정할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물론 신고리 오른포기의 사례처럼 어떤 시민사회가 역량이나 어떤 자원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부족하죠. 이게 근데 3년 뒤에 5년 뒤에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되 정부 주도로 좀 벌어지는 여러 가지 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거냐 라는 그 전략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판단이 참여나 어떤 보이콧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역적인 처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메시지나 행동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알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론화 이슈는 단순히 신규 핵발전소 2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12차 전기본 더 나아가서 이 민감한 에너지 이슈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어떤 관점, 태도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시민사회의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공동의 대응 전선을 조직하는 것부터 좀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 지정 토론이고요.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의 정수희 활동가님께 또 역시나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왔고요.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 활동가 정수희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부산에 사회운동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더해서 제가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과 밀양에 그렇게 이제 공통점을 꼽으라면 발전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 공론화 이야기가 좀 다시 나오게 되면서 그간에 있었던 상처들이 되게 대다시 솟아오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 3가지가 고민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이전에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공론화를 요구를 했었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공론화는 어떠했었는가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식 공론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개정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좀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까지 요구를 해왔었던가? 햇볕전소 지역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햇볕전소가 추가로 이제 건설이 되는 과정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최소한에 한 번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햇볕전소 건설을 추진을 해왔고 체르노빌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저항들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바꿨던 보상 정책과 그리고 자율조치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제도 변화가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이렇게 좀 다시 점검을 해보더라도 이것은 햇볕전소를 더 짓겠다라는 그런 더 짓기 위한 그런 제도의 변화였어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다기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고착이 되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주민 참여 제도라는 것이 일부 만들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그리고 건설하기 위한 이 제도라는 것이 불합리하다. 발전소 건설 계획이 수립이 되는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부터 좀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공론화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주민항상 이야기를 해오던 이 공론화가 실제로 시행이 됐어요. 시골 오프기 공론화, 그리고 이제 사고 해결료 공론화. 물론 이제 보존액 폐기물 공론화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있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그 공론화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주도의 공론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을 한 이 시골 오프기와 그리고 이제 보존액 공론화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공론화가 이것이었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결국 다수결이었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기 이것들을 요구하는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 즉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수에 보이는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지역에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신규 햇발전소 1기, 2기가 지어지는 것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다시 그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토론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라고 했는데 토론과 설문조사 진행을 한다니 후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앞서 좀 계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토론과 설문조사가 결국은 공론화의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고 그때 했던 것들을 또다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정책 변경이든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11차 정기분에 대한 정책 변경이든 아니면 정책 유지든 그것을 해나가는 데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그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공론화를 거치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 의견 차이가 이렇게 존재했었거든요. 국민들이 결정을 하면 예를 들자면 부산에 11번째, 12번째 핵발전소 지어야 되는가? 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11번째, 12번째 수용해야 되나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나 저는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생면의 일부 주민들이 지금 약 한 5천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핵발전소 유치한다고 하더라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좀 유일하게 잘한 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는 8에서 10km 정도였어요. 즉 이제 핵발전소를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8에서 한 10km 정도 된다는. 그래서 핵발전소를 건설을 하거나 혹은 추가 건설을 하거나 혹은 수명 연장을 할 때 정부나 핵산업계는 즉 이제 한수원은 이 8에서 10km 이내 범위의 주민들에게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이제 정책을 바꾼 거죠. 뭐 국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IAEA에서도 이제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의 영향이라는 것이 최소 30km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니 그만큼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라. 비상계획구역을 확대를 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는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명 연장을 논의를 할 때도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의 범위가 덩달아서 지금 30km 범위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생면 주민들 5,000명이 핵발전소 우리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거기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30km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다 달랐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것은 그 두 번의 공론화 그러니까 신고리 올포기 공론화 과정과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고준의 피임을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굉장히 불합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을 지금 싹 무시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효율과 실용을 중요시하는 딱 이재명 정부 스타일이다, 이재명식 스타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토론도 역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탈핵 진영이나 환경운동 진영이 혹은 기후운동 진영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이 가진 인적 자원을 통해 토론자도 역시나 또 구성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이야기는 별반 중요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 혹은 부산 시민들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로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쌓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탈핵 운동이든 아니면 지금 송문탑이 여러 가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 예전에 냈던 우리들의 목소리조차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그간에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혹은 들리지 않았던 그 목소리를 다시 내도록 조직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됐던 발표자, 지적 토론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들었고요. 제가 드린 것처럼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스탠포드는 절대 논의할 때 발표자의 인적사, 성격, 학력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타자를 설득하기 위한 보이는 인적사항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질문과 토론을 가질 텐데 이제 참석자분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속인지 누구신지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 발표나 이제 답변하시는 분들이 질문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으나 어느 단체에 계시나 그다음 개인의 이 일을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질문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답변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발표자인지 아니면 토론자 누구인지까지 해주시면 오히려 좀 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확보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에서 이제 참석자분들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소개와 그다음에 질문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손 드리겠습니다. 동해삼척 기후기상행동 삼척석탄발전 반대 투쟁위원회 기사 등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지역에서 시멘트 대치기도 하고 있구나. 시멘트 불원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삼척에서 나타성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공로라는 과정에 이제 되게 이제 기분 나쁜 얘기인데 책임다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요. 국가 정책을 지금까지 11차 정기공을 할 때까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진영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의견 경청하고 토론하자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보다 더 구태된 지금 핵발전도 에너지 수급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진영들이 여전히 약화되어 있고 그렇다고 좀 말고 윤석열 3년을 핑계대기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탈핵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개선하지 못했고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요. 벌써 6년, 7년 이렇게 까먹어버린 정권들이 되는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게 멈춰 있어요. 물론 이제 삼척의 핵발전 투쟁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30년 역사,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삼척이 또 주민투표라는 것들을 해서 65%가 참석하고 85.5%가 반대해서 핵발전소를 막아놨다는 기억도 있고 그것이 옳냐 그러냐 문제 좀 낮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므로서 삼척이 핵발전소에 대한 공부들은 되게 많이 하게 됐죠. 사실은 물론 이제 2012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굉장한 역할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삼척은 새로운 관리 주도하는 주민투표는 아니었지만 민간인 주도했던 주민투표로서 핵발전소를 저지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이제 환경부 장관이나 조정환 기후에너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론이나 공론화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게 되게 구체적이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의 포지션은 역시 변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이 포지션에서 탈핵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인데 마치 옛날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진영들이 아주 뭔가를 이뤄낼 것 같은데 전혀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용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공론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순에 빠질 필요는 없겠다. 공론화 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 생각, 삼척에서도 뭐 이런 논의들을 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포지션들을 좀 부여갔으면 좋겠다. 그때 공론화 하려면 정말 핵발전소 12차 정기고를 10차 정기고를 다시 그리면서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지 한 두 개의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를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공론화 과정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12차 정기고는 공론화 하더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확히. 12차 정기고에서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들에 대해서 핵발전소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다 아는 사실은 37% 정도 핵발전소가 전력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10%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면 사실 신규 핵발전소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핵발전소 빼야 되고 그 빈 자리들을 재생에너지 채워가야 되고 당연히 탈석탄법 지금 재정운동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탈석탄법을 통해서 노후 석탄 발전소 신규 짓지는 않지만 석탄 발전 끄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들을 결국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구체적 내용을 담으면 이제 기저부하 천부여에서 핵이 기저부하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기저부하를 천지를 많이 가져가야 되고
정부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재부를 37%를 핵으로 깔아놓고 지금 조정하자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에너지의 김성환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공공화해서 무슨 마치 같은 거 결정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게 핵발전은 국가의 전력사는 그렇게 결정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당부의 말씀,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고 우리들 위치가 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같이 네, 삼척에서 왔습니다. 김용현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라는 국민국가라는 폭력 기구에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좀 더 질문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뭐 생각나시는 분께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뭐 울진에 핵발전소도 있고 저희 집 바로 뒤에 석탄 발전소가 있고요. 오는 길에 보는 것도 송전탑이고요. 암도 걸리고 오히려 서울 공기가 더 좋아요. 저희 집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저런 여론조사, 공론화라는 포장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국익이라는 이 명분으로 뭐 아직도 한국 전쟁 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느낌에서 좀 삼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한국 전쟁 중이다. 그 연장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삼척에 계시다 보니까 점점 그 삼척에 막 공장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서 발전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LNG 수리도 생기고 이런 국가 형태를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고민하시는 것 같으신데 정말 지역에 이런 체감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폭력 문제 관련해 30년 동안 계속 정말 싸운 분들이시거든요. 그건 뭐 있는 분들이세요. 아마 그럼 누가 답변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 얘기하면 아마 저희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싸웠던 경험들과 방법과 뭐 소송과 투쟁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짧게 누구 한 분 정도면 간단히 생계지평이 올려 현장 저희 이분들 누구도 가능하신데 짧게는 정확한 방법이 진짜 다양하죠. 예, 진짜 싸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토론의 테이블이나 이제 정부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하기 위한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라는 하나의 폭력 내지는 다수결이라는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라는 게 또 저는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수결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나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는 그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다라는 전제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공론을 모아나갈 것인지도 중요하고 또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또 이제 정확하게 투영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도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으로 저는 오히려 다양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우리 정수희 활동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충돌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지역 주민이고 누가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들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그냥 순도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우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잘 답변해 주셨고요. 삼척에서 두 분이 의견과 뭐 질문도 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들 계시니까 또 뭐 의견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 네, 양평 지역에서 녹색당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초록교육연대에서 목요 타료 집회 광화문에서 하다가 이런 모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토론회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것인지 모르고 들었더니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 그러니까 토론자와 이제 발제자의 그 말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제가 형이한 말로 제 배우자나 아들, 딸들을 설득하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들은 되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해하기 힘든 내용, 사실 우리가 이런 공론화 과정들은 가장 중요한, 아까 강영진 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론화라는 것들이 대부분 정부의 하나의 자기 정책을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정당화의 하나의 근거로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현우 선생님의 말씀, 지금 공론화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대체 정부가 이런 신고리 5, 6호기도 그렇고 지금 정기본에서 나오는 이제 원전 2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제 떠넘기듯이 국민들한테 떠넘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여론화 작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김현우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영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의 국민투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투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트라우마예요. 전두환 92.2%. 이런 자기 집권자가 자기 어떤 정당화의 이유로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인데, 과연 이게 이 신규 원전 건설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아까 인폼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 국민을 상대로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표를 하시라는 말씀이시라고 들었는데, 그 수기 과정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가능하신가, 사실은 그게 그림이 잘 안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 질문해 주고요. 먼저 김현우 소장님. 오늘 얘기를 너무 초점을 좀 불안하게 하는데, 전기본 전력소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발전소를 몇 기가와트 한다는 설비 계획으로 계속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계속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근데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몇 년, 원전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전력소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전소를 더 짓기 위한 계획으로 좀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식을 수립하거나 전기본 수립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전력수요에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GDP라든지 총 경제의 양적 확대를 한 나라들의 추세로 이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가 늘어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력 수급량을 실시간으로 이제 맞추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발전 설비를 늘리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저는 한 10년 정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없고, 전력수급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민간 업체든 공기업은 조절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기본 자체를 전력 전망치, 그런 어떤 도구로 바꾸는 얘기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12차 전기본 수립에서 전기본 자체를 반성하는 논의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실용주의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전기본 자체를 수기하고 반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하나는 아까 질문하고 잠깐 관련된 사회 합의 문제. 저는 수도권을 이해 관계자로 끌어들여야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이 얼만큼 편하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거나 문제를 부족시키고 있는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혜택이면 처분이라든지 그 1.4기가와트를 SMR 한 대여섯 기, 10기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신규 큰 거 2호기 보류하고 SMR 빨리 개발해갖고 수도권에 20기 배치하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동경 흑발전소라는 일본 영화가 빈말이 아닌 것처럼 수도권 주민들이 내일이다 내가 부담할 일이다라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게 이제 전기분의 수치 이상으로서 수치로 들어가게 하는 게 탈핵 운동의 전략으로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좀 근거하게 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혁진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국민투표 관련해서 국민투표 진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토론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투표라는 게 사용된 거는 헌법 개정할 때 그때 헌법 개정이라는 거의 대부분 통치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고 그때 사용된 게 바로 국민투표죠. 그래서 선생님이 트럼프라는 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보통 중요한 이슈일 때 국민투표하자라는 얘기 잘 쉽게 못하는 게 바로 그런 트라우마, 정서를 알기 때문이죠. 비슷한 게 프랑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프랑스인데 그럼 그 내 프랑스 국민들 우리 국민 못지않게 정치적 관심도 굉장히 높은 뜨거운 국민들인데 프랑스에서 원전 관련해서 한 번도 국민투표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또 독특한 다른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도 프랑스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통치자의 의도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게 또 정권의 인기 투표식으로 흘러갈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사용 못했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들의 완전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반대하는 색당이나 환경 단체 쪽에서 오히려 국민투표를 요구하지 못한 거예요. 워낙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지도가 프랑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저희 경우는 아까 이 경우에 시골을 문제의 경우에도 그때 원전 에너지 정책의 원전 정책에서만 공론조사 끝날 게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좀 갔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는 이제 프랑스가 다른데 아까 이제 그러면 국민투표할 때 전 국민상으로 수기 이런 거 할 거냐 그게 가능하냐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 때문에 좀 국민투표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기후 얘기나 에너지 관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국가, 보건국가 우리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는 게 독일이죠. 제가 3차 에너지 경제에 독일 출장 가서 그런 거 독일이 왜 그렇게 앞서서 에너지전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또 제공하는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위시를 보고 일반 국민들 아시겠지만 독일이 그렇게 아까 발전이나 또 이제 얘기한 대로 독일 똑같이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진영화 돼 있는데 메르켈 정부 보수적인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스트런드 정책은 틀림없이 계속 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또 빨라졌는가 하는 게 의문인데 국민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독일은 환경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이 좀 컸고 거기다가 국민적인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관심도 있고 학습도가 높아서 그 힘으로 이제 정부나 기업이 움직인다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이게 국민투표하게 되면 지난번 신고를 꼬릴 때 공론조사 한번 하는데도 전국이 들썩거렸거든요. 언론보다 엄청나게. 그 당시 저도 이제 기자 출신 여론사에 있었는데 이전에 원전이라는 에너지란 말이 이전에 1900년 이게 2017년이죠. 2017년 이전에 쓰였던 단어 사용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공론화 기간 한 3, 4개월 동안. 그 정도로 전 국민적인 에너지 문제 학습기가 원전 문제 학습기가 있는데 500년 동안 아니하여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됐죠. 근데 만약 국민투표에 되면 정말 이건 퍼즐이 돼서 그 과정에서 언론 뭐 트위터로 요즘 유튜브 뭐 SNS 해가지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테고
그 과정에서 학습도 이루고 시민들끼리 진정한 수비에다가 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일하면서 술자리에서 이제 한거리 될 테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역할해서 그런 분들은 좀 바로 잡으면서 정보 제공하고 알리고 노력하고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다한테 훨씬 더 좀 뭐랄까 바람직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민정이 일으키는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 또 뭐랄까 사회적 관심도 국가적 지향성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주권, 이 정도 국민주권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에 따른 국민주권 국가답게 그런 국민들이 결정하게 때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개 질문과 토론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한 분만 더 이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도 이제 잘 사실이죠. 저는 잘 모르고 제가 그 해외에서 경제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과학자들하고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과학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지금도 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해외에서 경제를 말하면 이제 결국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지금 대주류가 실용주의예요.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이미 다 해결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컬을 해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 해서 자기 목소리를 이제 지금 내주시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저도 이제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실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데서 그래서 이미 그렇지만 에너지라든지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이제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태까지는 경제 기초력이 10년 전만 해도 10대 90, 20대 8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에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1대 99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시민들이 입고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국민 토론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익에 내가 와닿게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토론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토론의 방법으로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아까 부산에서 지역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방안이나 생각해 본 건 있는지 이런 거 몇 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김현우 선생님께서 서울의 이제 SMR 유치와 같은 이렇게 직접 당사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부산에서는 시민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필요한 전기가 있을 거잖아요. 지역에 필요한 전기의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 혹은 40%를 반드시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하도록 만약에 법률이 정해진다면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혹은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 혹은 공약을 내세울까요? 내세워요. 그거는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그 법률로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것을 좀 만든다면 좀 이런 에너지 불평등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많은 시민들이 좀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는 혹은 이제 그 발전소나 소노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지역들이 자기 문제로 좀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그냥 운동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서울의 SMR 민치 운동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발칙한 발상 못지 않게 좀 제도적인 접근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분의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같은 주 발표를 이현석 대표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정리하는 걸 가능하신다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론까지 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애초 준비했던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주된 내용이었는데 여론조사가 되는데 약간 길이 빠진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핵발전소 문제 말고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더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빨리 그냥 정해야 되는 걸 중심으로만 우리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신규 핵발전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오늘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토론회가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답이 있다기보다는 좀 질문을 던지는 토론회였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한 몇 시간 전에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낸 게 있잖아요. 그거 관련한 여러 토론을 하면서도 공론화 얘기를 잠깐 하고 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토론을 탄핵 진영이 먼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의 얘기는 신규 핵발전소입니다만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지금 준비단이 만들어지면은 공론화 하도록 법에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진영보다도 탄핵 진영이 이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좋든 싫든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토론하면 저는 상처에서 주셨던 의견을 좀 중점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보충을 설명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 이번에 신고리 문구나 핵발전소 여론 이사 공론화, 얘를 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민주주의와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헌법에서 보면은 앞에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헌법에 보면 앞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직접 투표,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조항이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다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의원을 뽑았고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과 예산을 정하고요. 저희가 대통령을 뽑고요. 이분이 행정을 집행하게 그 간접민주주의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직접민주주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 원장님께서 그런 법을 바꿔서 직접민주주의 했을 때 좀 국민투표를 열어주자. 저도 동의하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어쨌든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작업인데, 저도 국민투표를 얘기하면서 법학자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투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건 다 정치적 트라우마고요.
정말 국가적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행헌법에서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기 전에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지난번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사태에서 좀 무책임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공약을 이해 안 했죠. 공약에는 분명히 폐기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공약을 다 이행하느냐? 아, 그럴 수 있죠. 100가지가 넘는 공약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소한 본인이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됐고 못한다 설명을 하셔야 되죠. 또 거기에 참 무책임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공약 다 이행 못하니까. 저는 두 번째가 더 무책임 가진 경우는 민주주의 무책임이었습니다.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를 하면서 공론화에서 다 결정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앞에서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분들께서 공론화, 공론조사, 시민합의 이런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저간을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수비민주주의거든요. 간접민주주의. 나를 대신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의견을 잘 듣지 못한다. 국민들이 정보가 잘 제공이 안 돼 있고 수기하고 고민하고 합의하는 것들을 다뤄줘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수비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인데요. 여기에 원칙은 어떤 공론조사에도 이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리 오리고기에서 충분히 수기해서 나오죠. 그럼 영국처럼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그 권고안이 의회로 갈 수도 있고요. 대통령한테도 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 신고리 결정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안을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잘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몇 달 동안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던 결과 충분히 받아들여도 제가 결정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넘겼어요. 500명 당신들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규칙을 하셨던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이제 또 공론화, 여론조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는 공론조사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콧할 수 있고요. 하지만 환경단체나 탈핵진영이 참여했다고 이걸 우리들한테 떠넘기지 마라. 김정한 장관이 당신들 참여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도 책임져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략수급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못 참여하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보고만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정책으로 이용해서 보고를 안 받으면서 막 힘을 행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정계획이고 대통령과 장관 행정라인이 힘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환경단체들이 공론조사를 들어가건 혹은 김정한 장관처럼 여론조사했으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국민들 아무 말을 말하지 마라. 그것도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의 대응을 여기 있는 단체들과 단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을 받지 안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가고 논의하고 참여하고 비판하고 어떤 방식을 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온건히 대통령과 장관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와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국민주권 정부죠. 원자력 주권도 없고요. 이거를 공론조사에서 책임 떠넘긴다? 그것도 민주주의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한다. 더 천박하죠. 수비도 안 하고. 천박한 민주주의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앞에 책임 절대 신고리 때 다 떠나셨죠.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마디도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토론하다고 막 10만 원을 끝나버렸어요. 절대로 없던 일을 찾았어도 냉정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의 과정들은 절대 어떤 방식이든 책임지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